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예규와는 별개로 국회 입법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와이에서는 이번 한 주간의 정치 현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혀온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는데, 자, 민주당 법안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작위 배당 원칙 여부입니다. 예. 그간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예. 특히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아니라 복수의 특정 재판부를 꾸린다는 부분이 위헌이다.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운영하고 이 재판부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는데요. 예. 이런데도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지켜지지 않아서 좀 논란이 여전했습니다. 예. 이에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국가적 중요 사건으로 규정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 이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되고요. 예. 이 해당 사건을 우선 진행하고 기존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이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예규에서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 각 당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네,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법원의 조치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미온적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 법안 상정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마지못해 조치에 나섰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 민주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을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예. 이 위헌 논란이 있는 민주당의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선 도입 시점을 2심으로 늦추거나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이 위헌성이 사라질 수 없다고 하면서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위헌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월요일이죠. 15일에 전재수 의원 자택과 의원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에 나흘 만에 전 의원을 소환하는 건데요. 예. 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 3명 중 3명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과 함께 이 한학재 총재 대면 여부랑 예. 이 책값 의혹 등을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통일교 내부 문서인 2019년 1월 특별 보고를 보면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 이란 문구랑 함께 이 날짜가 같이 적혀 있거든요. 예. 이 TM은 참 어머니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를 지칭합니다. 예.
또 다른 내부 문서에서는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직후에 통일교 측이 1,000만 원을 들여서 전 의원의 책 500권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거듭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책값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도서는 출판 도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경찰은 한 총재의 이른바 금고지기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조사하는 등 이 한 총재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 총재 비서실 관계자들 외에도 이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전과 충남의 통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 14명과 이 오찬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 대전과 충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의하면서 이제 좀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 균형 성장을 위해서 대전 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곧바로 이제 민주당의 특별 기구를 꾸려서 이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을 내년 2월쯤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애초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예. 이미 지난 10월에 이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법을 발의했고 앞으로 이제 별도 TF를 구성해서 입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현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 이 뭐 행정기관 소재지나 뭐 이름을 이제 대전 충남으로 할지 충남 대전으로 할지 예. 뭐 아니면 또 뭐 충북이랑 세종은 뭐 포함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갈등이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통합이 성사돼서 실제로 이제 내년 6월 지선에서 이 통합 광역 단체장 선거를 치르게 되면 예. 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이 여야 후보군이 당내 경쟁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7대 기업을 만났더라고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선에 다가가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대책을 점검한다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과 SK, 현대차 등 7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수출 애로 사항과 환전 상황, 뭐 내년 해외 투자 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예. 이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환전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 환전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월요일에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서 어제는 좀 은행 관련 대책을 내놨거든요. 예. 이 시중에 달러를 들여오는 정책으로는 뭐 한국시티은행이나 뭐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이 해외 본사에서 달러를 들여올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좀 늘리고 또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은행이 달러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이 정부가 감독을 하는데 이 점검을 내년 6월 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비상금을 덜 쌓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좀 달러 수급을 맞추면 이 환율 상승세가 좀 진정될 거라는 게 이제 정부 예측인데요.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어제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예.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허 기자가 출연해서 쿠팡 사태 이후에 사기 의심 신고가 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는데 실제로 피해가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20대 청년이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이제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검찰 사칭범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이어서는 변호사 사칭범이 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이 쿠팡에서 유출된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노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 우려했던 2차 피해가 좀 현실화되면서 이 쿠팡의 책임 또 이제 이 피해 보상안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예. 특히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대표의 책임론 또 이 김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데 김 대표가 과거 2020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쿠팡에서 해고된 한 고위직 인사가 당시 메시지를 언론에 제보한 건데 쿠팡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뭐 하루가 멀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예. 파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공정위, 경찰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만들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쿠팡의 영업 정지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민주당은 그제 열린 이제 동문서답 모르쇠 쿠팡 청문회 이후에 이 쿠팡 관련 상임위, 뭐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인데 이 상임위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산재, 뭐 심야 배송 등 쿠팡 관련 문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허효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출근길 부담이 조금 덜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연휴때보다도 여유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계속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있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입니다. 생초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소통은 갓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 부근이고요. 일산 쪽 5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송내와 중동 사이는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새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에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의 11월 CPI가 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예. 증시, 채권 시장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예. 이 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긴 한데요. 예. 그래도 시장은 둔화된 CPI를 방향성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S&P 500은 0.8% 상승하면서 4거래일째 계속되던 하락을 멈췄고요. 예. 나스닥 지수는 1.4%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특히 전날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AI 기대를 자극하면서 기술주 랠리가 강화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오르면서 가장 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CPI 발표 직후에 미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10년물 금리는 3.9bp 하락한 4.11%를 기록했는데요. 예. 2년물과 30년물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금리 곡선 전반의 안도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예. 이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이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 국채가 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은 이번 CPI를 계기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인하 정책과 가장 관련된 직접적인 핵심 지표 아닙니까? 자, 11월 CPI 지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0.4% 하락한 겁니다. 아, 예.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7%, 근원 CPI는 2.6%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예. 이번 CPI에 따르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런 CPI 데이터 자체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네요. 예, 골드만삭스와 TD증권은 이번 CPI를 노이즈가 많은 지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셧다운으로 일부 데이터가 추정치 기반이란 점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연준이 이번 CPI보다는 12월 CPI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월가에서는 11월 CPI 하나만으로 정책을 바꾸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예. 실제로 패드워치를 보니까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 26.6%니까 예. 큰 영향이 없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완화 쪽으로 이동한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야 되는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지금 변화가 없는 겁니까? 네, 웰스파고나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예. 네, 그러니까 내년이죠. 최소 2회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누적으로 보면 약 50bp 인하가 여전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CPI 발표가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재료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말 전망치가 약 2.5%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서요.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는 물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고용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강력한 저금리 신봉자를 예고했는데요. 예. 이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정치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 선호의 우호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가운데 두고 지금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어제 코스피는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시장이 하락해서 끝났어도 양봉을 기록했다는 건 지수가 오르고자 하는 힘이 더 컸다는 건데요. 예. 전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총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버텨주면서 시장의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이 12월 들어서 어제까지 14영업일 동안 코스피가 음봉을 기록한 것이 4번뿐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예. 코스피는 1.53% 하락한 3,99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예. 코스닥은 1.07% 하락한 9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시장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장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약간 관망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가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라서 투자자들이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11월 CPI 발표를 예. 앞두고 있기도 하고 BOJ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 대한 경계심도 있어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는 2차 전지주가 낙폭이 좀 컸네요. 예, 어제 LG에너지 솔루션발 악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밸류체인이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수급이 향하던 바이오가 주춤하는 와중에 또 다른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쪽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겁니다. 예.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사의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양사 협의에 따라 해지된 겁니다. 예. 추정되는 계약 금액이 약 9.6조 원이고요. 해지된 물량의 계약 기간이 2027년 1월부터 2032년 12월까지였기 때문에 중장기 매출 중 일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이번 포드의 계약 해지는 유럽연합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움직임에 대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경북 구미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조성 소식이 있습니다. 예, 구미에 1.3기가와트 규모의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 3단계에 걸쳐서 1.3기가와트까지 규모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예. 1단계는 내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서 기존에 추진 중인 100메가와트 AI 데이터 센터를 300메가와트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1단계 데이터 센터 조성에 공사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만 4조 5천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빨라서 전 세계 테스트 베스트가 되었던 것처럼 예. 이번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관련 산업들의 테스트 베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AI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실체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협업 논의가 있네요.
예, 미국이 AI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 동맹국들과 구성한 팍스 실리카 서밋에서 우리나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미국의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차관이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포함한 비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기타 형태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노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존에 반도체 공급망에 장애를 가져왔던 특정 지점들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들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 AI 생태계에서 중국이 했던 역할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장이 열립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 또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끝난 코스피 야간 선물이 1.53%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이 미국의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던 시장이 둔화된 CPI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 나올 중요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나와서요. 예. 장중에 개별 종목이나 섹터하고 관련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 전방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제 금값은 상승 추세로 좀 들어선 모습이에요. 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3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 3분기에 약 118톤 가량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게 작년 대비해서 55% 가량 늘어난 겁니다. 예. 중국이 보유한 금의 총량이 5,411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비서방 국가들의 보유량이 2만 톤 수준이니까 중국이 그중에 한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식시장의 유일한 악재 환율. 지금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1,4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환율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예. 증권가에서는 내년 원달러 환율의 평균을 1,420원으로 전망치를 상향했는데요. 예. 환율 상단을 1,500원으로 전망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구윤철 부총리는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27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부터인가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데 네네.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하지만 한낮엔 초범처럼 포근하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0.6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11도, 광주가 14, 강릉이 14, 광주 16, 포항과 울산은 15도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9도 정도나 웃돌겠습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예.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더 올라가 3월 중순에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예. 자, 뭐 강릉이 14도고 광주가 16도면 엄청 따뜻한데 네. 자, 주말에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추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예.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에 5에서 10, 제주도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이번 비가 오고 나면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등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 예.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5도로 더 내려가 춥겠습니다. 자,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청이 새해부터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면서요? 네, 어제 기상청은 재난 대응 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먼저 폭염 대응 강화를 위해서 기존 주의보와 경보에 더해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합니다. 예. 내년 6월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집니다. 예. 또한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땐 열대야 주의보도 발령합니다.
합니다. 이 기존의 극한호우를 뛰어넘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재난성 호우를 도입해 긴급 재난 문자를 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큰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기상특보 발령구역이 더 세분화됩니다. 자, 이슬아 기상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적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자, 정적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침에. 네, 반갑습니다. 자, 대법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일단 우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법원이 이제 물타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내란 재판 전체적으로 물론 한덕수 재판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돼서 사법부 신뢰가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역사성, 그 중요성, 엄중성들을 생각해서 예. 많은 내란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렇게 대법원이 이 물타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대법원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하던 그 사법부가 맞나라는 예.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미 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재판 자체는 저는 정말 역사성 측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내란을 극복한 건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회복력, 정말 광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엄청난 주권자들의 힘이었지만 예.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정말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고 반성적인 태도로서 정말로 제대로 해나갔었어야 되는데 예. 거의 지금 거의 매일 같은 코미디를 사실 국민들께서 보셨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렇게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법조계 내부에서 대법원 내부에서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조계 전체에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도 사실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내란 재판부 예규를 만들고 등등을 하기 이전에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큰 불신 안에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자초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저는 기존의 안도 위헌 소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다만 이 억지로 정말 티끌 같은 위헌 소지라는 것들을 부풀려서 실제로 이제 위헌 심판 청구가 일어날 때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였고 그러다 예. 보면 실제로 이제 내란 재판들이 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굳이 없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그런 어떤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없었던 위헌 소지를 더 없앴는데 또 위헌 소지 얘기하는 건 예. 정말로 이제 대법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하고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 정말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제는 거의 싸우겠다고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민주당이 지금 국회 처리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안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안으로만 보면 제가 예. 보기에는 시간 차이도 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수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아니면 사실 이 내란 직후에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희가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내란 재판부는 지금 뭐 이 대법원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기는 했었죠. 훨씬 더 이 뭔가 역사적인 재판으로서의 내란 재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구성 방식, 추진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뭐 저희 의총에서 이 결의된 수정안만 보면 뭐 어쨌든 이제 뭐 외부 추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드러내고 뭐 내부에서 사실 이 일종의 국가 전담 내란 재판들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정안이 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예. 지금의 대법원의 예규도 뭐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다가당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자, 민주당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자율성이 도대체 어떻게 침해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어쨌든 판사 그 대법원 안에 아니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안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예. 사실 우리가 그 사법부 독립이나 이 재판권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부터 출발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도대체 뭐가 이 사법부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지 그러면 국회가 사법부와 관련된 법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건 전부 다 이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지 예. 도대체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인식하는 건지 정말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그냥 기득권 집단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강병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네. 외부 추천이 제외돼서 내란 재판부 수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 차원의 최선책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수정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네. 자, 당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이견이라고 하면 예. 예를 들면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견일 수 있겠는데 예. 저는 사실 이번 수정 과정에서 이 지금 수정안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는 의원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 또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특히나 지금에 있는 윤석열 재판 등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판단과 뭐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이제 일종의 수정안이 모아진 거지 예. 뭐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아 정말 훌륭한 이 수정안이 마련됐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 또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은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견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당 차원의 최선책이다. 여기에 적극 동의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최선책이라고 뭐 저도 사실은 그다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모아져 있는 결론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환영은 했지만 민주당의 법안 발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본회의 추진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반응이야 어쨌든 일관돼 왔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은 꼭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 예.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더 센 어떤 그 형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취지만을 보면 사실 꼭 입법을 하든 대법원이 예규를 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저는 지금의 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정말 너무 희화화돼 버렸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태도로 그리고 가장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은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에 남긴다는 정말로 그런 아주 진중한 태도로 이 내란 재판들을 정말 우리가 역사 위에 올려놓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런 예.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명백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에 실패한 게 저는 사법부와 입법부 우리 모두가 사실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후대에는 예.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그런 힘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의 사법 질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도 예. 더해질 때만 우리가 진짜로 내란을 극복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입법이 이루어지고 역사성이 부여되고 지금의 코미디가 돼버린 이 윤석열 재판이 정말 역사의 재판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관심 있는 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자, 의원님도 네. 지역구가 대전 동구시죠? 예. 네네. 함께 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조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 이 균형 성장 정책, 예전에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여정부 이후에 많이 추진도 했고, 저희도 대전 충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려고 애도 많이 써보고,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예. 이만큼 큰 틀의 변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국가 철학적인 기반의 변화와 거기에서 어떤 지역 권역의 변화, 예. 그리고 정말로 공격적인 분권의 약속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약간 진짜 이제 균형 성장이 되겠구나라는 예.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대전과 충남의 통합입니다. 대전 네. 충남 특별시 이건 가칭이긴 합니다만 네네. 대통령께서 내년 6월 전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통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대전 충남 대전의 통합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저는 이미 99%가 넘었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실현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사실은 실현이 아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껍데기만 합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그런 어떤 균형 성장이 가능한 대전 충청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앙 권한과 막대한 재정의 이양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 성장의 비전, 그거를 실천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사실은 통합도 당연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의미가 비로소 생기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까지는 그 어떤 이 권한의 이양이나 분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사실 이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 수도권 일국체제를 완전히 이제 없애고, 사실 정말 진짜 균형 성장을 만들겠다. 정말로 최대치의 이 권한 이양을 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표명해 주심으로써 예.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이 통합을 통한 확실한 이 광역 경제권, 광역 생활권을 광역 단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위한 통합시장의 출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은 사실 이 얘기를 꺼내면서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성장을 하자, 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자, 정치인들은 꼭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하고 어제 모였던 대전충청의 의원들 대부분이 정말로 그런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로 저희가 예.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저도 일부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얘기했었고, 사실은 대전 충청에 예전까지 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 충남의 김태흠 지사가 하던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우리 당 의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권한을 내려주겠다라는 어떤 중앙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체장끼리 일종의 정치적인 꼼수,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시행되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내란 와중에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약간 이런 어떤 태도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국민의힘이 지난 10월에 발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앙의 권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확실히 성장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어떤 이견도 이 대전 충남 내부에서는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곡해하는 저희 당내 의견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월에 발의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슈를 띄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 중앙의 권한과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받을 기회가 생겼구나. 그러면 지역이 성장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다른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게 가장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사실 대통령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론은 어떻게 보면 부의경이나 대우경부, 광주 전남이 먼저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정말 최대치의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줌으로써 그 지역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역들이 질투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대전 충남을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중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최대치의 최대치를 안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전 충남이 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세종 충북까지 넓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빨리 이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초대 특별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은 빠르니까요.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 초대시장의 상징성, 그리고 엄청나게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다양한 이 역할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전 충남이 합치게 되면 인구로만 봐도 이제 경기 서울 다음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여러 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강훈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대통령 친이파 차출이다, 내부 반발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내부 반발이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대전시장 준비를 하고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셨으니까 대전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한 지는 한참 됐고요. 여러 경로로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전 충남 통합론이 우리 의원님 출마에 뭐 영향을 주거나 변수가 되는 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오히려 예. 더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전이 그동안 수십 년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주하면서 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되지 못했다는 답답함이 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책 방향들, 도시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예. 사실 이거를 대전 혼자 뭔가 실현하고 하기에는 예. 이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이나 여러 가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가 좀 있겠구나라는 아쉬움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라는 답답함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많은 시민들과 나누었던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이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을 통한 확실한 권한과 훨씬 더 큰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훨씬 더 큰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예.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기대를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기대감과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제 이후로 훨씬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그 대전 충남권 시민단체는 좀 우려를 표명하던데 우리 의원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다만 지금까지 사실 너무나 폐쇄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기라도 훨씬 더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 훨씬 더 밀도 있게 시민들과 투명하게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런 어떤 예. 우려도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한두 개만 네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복지 않는 선거 공천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자, 정 대표의 발언이 공천 이걸 강조한 거로 봐야겠죠? 아니면 혹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제도는 이미 사실 저희가 룰을 확정했잖아요. 확정했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변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시대적인 당위를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또 제 기대이기도 한데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저는 저희 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공천 과정이든 아니면 후보들이든 예.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든 예. 그런 부분들이 새로워질 때 사실 당도 나아지고 정치도 훨씬 더 나아지면서 예. 저희가 정권 재창출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앞서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새로워져야 된다. 예.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방식.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들께 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업무 보고라는 게 대통령이 보고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고받는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인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보고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방식의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과학단체, 기초단체, 여러 곳이 이제는 다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업무 보고를 받든 시민들을 만나든 이런 예. 부분들을 모두 다 공개하고 예. 시민들과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이거를 만들어내 나가는 모델을 진짜 확실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철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난 주말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서울식물원에 다녀왔는데요. 잘 다듬어진 통로와 점자 및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인 저도 자유롭게 식물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식물의 숨소리와 자연이 주는 따뜻한 온기까지. 추운 겨울 서울식물원 안에서 보낸 이 시간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 춥겠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2도, 대전 0도, 대구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3도, 부산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11도로 종일 온화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잦아들어서 지속시간이 길지 않겠습니다. 비의 양도 적은데요. 제주도에 5에서 20, 전남 해안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중부와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는 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낮부터는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2도, 습도는 5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앞에 장철민 의원이 대전 충남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자,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난 5일에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 대전 죄송합니다. 충남 대전에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번 꺼냈고요. 지난 8일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도 대전 충남 통합 얘기하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은 국가적 생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때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시한이 촉박하니 지방선거 전에는 힘들지 않겠냐가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지방선거 이전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게 저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이 전국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성동구청장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제 온라인에 일 잘러다 뭐 이렇게 뭐 일 잘한다 뭐 이렇게 언급한 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대통령이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뭐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선을 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메가톤급 영향력을 줬다라고 이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정치적 이해 득실이 각 정당이나 인물마다 지금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최수연 평론가님은? 근데 저는 이제 의도가 사실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래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이 사안이었거든요. 10월에 발의를 했죠. 뭐 법 발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장훈 시장, 뭐 그 충남시장, 대전시장 모든 분들은 다 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태흠 지사죠. 11월 달에 이거 벌써 지난달에 해야 된다고 이미 주장을 했던 분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 한번 검토하라고 툭 떨구니까 이건 민주당 저는 오히려 폭탄이 민주당 내에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기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대전하고 충남을 해볼 만하다고 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2월까지 법안 만들고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일 이게 성사된다고 하면 이 출마자들을 정리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하게 지자체장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광역의원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시도의원들도 줄게 되고 그럼 여기 입지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혼란스러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던졌지라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 반대하던 쪽에서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키맨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첫 출설이 나오고 혹시 있죠. 이 예. 두 개를 합친 매머드급 이 선거구에 강 실장 투입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국가적인 이런 어떤 인프라의 대계, 백년 대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로 따져서 접근하는 건 좀 물론 반대하지만 과연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메가特권 폭탄 하나 던지신 건데 이게 2월까지 안 되면 역산 회복 불가능해요. 예. 선거 150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2월이다.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2월이라고 해봐 이제 2달 남은 건데 예. 이게 과연 초스피드로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식의 법안이 여야 협의로 또 가능할지 물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는데 예. 이런 거는 예. 단독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 정치관계법이라든가 국토균형 발전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게 과연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실현 가능성은 몇 %로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50 이하로 봅니다. 50. 자, 우리 김준현 평론가님. 저는 한 90% 봅니다. 예. 90%? 예. 아, 예. 이유가 대통령이 최근에 하겠다고 해서 안 된 거 봤나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힘 가장 셀 때고 예.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 될 거다. 그리고 왜 대전 충남이냐 이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의원이 45명, 국민의힘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거기 45명이 이 법안에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시도지사 다 이장우 시장이나 뭐 김태흠 지사나 예. 다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지금 와서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반대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는 일단은 기계적 반대가 있었어요. 그냥 원래 국민의힘이 하면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도 있었고 예. 그냥 국회 이게 좀 지자체가 커지면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 정도 나섰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실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각각 이제 한 4대 민주당에서는 4명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강훈식 실장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얘기까지 좀 나오다가 서울시장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또 정원호 구청장 띄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게 인구가 부산보다 많아져요. 합치면은. 그러면은 서울 경기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대전인지 대전 충청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목도가 대전 충남. 예. 죄송합니다. 대전 충남. 여기가 더 이제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 되는 거니까 강훈식이 출마하기에도 적당한 규모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흠 지사는 일단 불출마 이거 통합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아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선언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5극 3특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5개 수도권, 뭐 중부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산 경남도 통합 얘기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은 지난해 10월에 아예 선언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하고 지금 각 경북 도의회에서 지금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 되고 있고 전남도 지금 광주랑 통합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하면은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실현 가능성 50%라고 저는 봤지만 낮게 봐요. 예, 낮게 봤지만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지방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정확하게 김준희 평론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서울 다음 수도권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TK나 PK는 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고 다 보고 그다음에 호남세는 강하다고 보고 호남세는 민주당이 강하다고 보고 경기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권자 지형상이라든가 연령 분포상 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은 그 지금 보면은 인구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구조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강원하고 이게 통합된 시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게 예민하다고 말씀드린 게 물론 국민의힘 찬성했죠.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 기계적 반대라고 하셨지만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되겠어 돌아가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2월까지라면 물론 뭐 그동안 논의 과정은 있었다고 쳐도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선거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버리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원래 잘 되던 일도 선거에서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했지라고 일종의 약간 의심 가는 지점이 있거나 모호성이 있으면은 이게 논란이 지지부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구조로 또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낮게 맞지만 어쨌든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 충남 대전은 이거는 그 국토에 원래 우리가 스윙 모터 지역이기도 하고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신흥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권역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의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부상이 되겠죠. 예. 자, 50%냐, 네. 90%냐, 보시죠. 내년 초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법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평론가님, 뒤늦은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법원에 대해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이건 내란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그거 위헌성 논란에서 다시 법 수정하고 이게 거의 지금 반년이거든요.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심지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다가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면요,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최근의 법안하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거면은 본인들이 일찍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혼란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끝까지 지켜보고 뭐 이런 논란과 이게 있다가 이제 와서 쑥 내미니까 이거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거지? 민주당도 야, 민주당 지금 엿먹이려는 거야? 물 먹이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혁에 저항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저항하다가 마지못해 지금 뭐 끌려 나온 소처럼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으면 대법원이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모든 뭐 각급의 여러 단위들 사법부도 그렇고 다 너무 각을 세워요. 사실은 이거는 대법원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물론 최대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끌어낼 수는 없었느냐라는 아쉬움이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다 논란을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의 어떤 정치력 여당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냥 적폐, 조의대는 잘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프레임을 몰고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만들어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자, 최승훈 평론가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목이 대법원이 선수 쳤다, 반격했다, 맞불을 놨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선수라고 봐요. 한 발 앞선 수라고 보는 게 저는 제가 끊임없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그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위헌적 요소를 뺐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남은 것도 아직 위헌이 있다는 얘기를 전제를 깐 거예요. 요소를 뺐다. 완전 제거란 말 안 쓰고 가급적 최소화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미 잔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위헌은 위헌인 거죠. 뭐 나경원 의원 표현대로 독국물은 독국물인 것처럼.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는데 사실 압박이 먹힌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게 위헌이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그건 가능한 거죠. 왜냐? 법관은 그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게 돼 있으니까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판단한 거예요. 판단했는데 물론 이것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 탄핵 이후에 했다 그러면은 모를까 이게 지금 밀려서 하는 건 맞는데 민주당의 압박이 먹힌 거죠. 그런데 먹히다 보니까 이게 더 버티다 보면은 이게 정말 민주당이 곧 연말에 법안 통과시키면은 이거 방어할 방법 없으니까 대법원 얘기는 법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뭐 뒤늦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얘기해서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도 지금 여기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담 재판부 추진하는 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왜냐하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게 이상하게 정청래 대표의 약간 시그니처 약간 그런 상징 자본 같은 예. 게 이제 돼버려 가지고 이거는 물릴 수도 갈 수도 이렇게 교차로에 신호등이 이제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신호등 교차로 중간에서 딱 멈춘 거죠.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고 관련이 사고 날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위치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은 제가 보기에 뭐 대법원에 알아서 구성한다고 했으니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럼 민주당이 이거를 과연 강행 처리할까? 예,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강행 처리할 것으로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간을 보겠죠. 여론 또 이제 아마 연말쯤에 대법원이 이렇게 예규를 하기로 했는데 재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돼서 여론조사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보고 좀 참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행하려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 24일 날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강행할 것으로 뭐 강행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표현은 아닙니다. 네. 처리할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 템포 살짝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처리 안 할 수 없어요. 예.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다. 예.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뭐 내부의 기류들 민주당에 뭐 그러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행사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맨날 말만 하고 핑계나 대고 뭐 하나 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하냐 정신 차려라. 예. 이게 딱 그 열정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기류거든요. 뭐 말만 하고 통과된 거 아무것도 없어 얘들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폭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지도부의 생각이었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대법원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마련했어 예규까지 이제 마련했어. 예. 그런데 너희가 법 통과시켜서 이거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거 다 민주당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뭐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아쉽다고 얘기를 한 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민주당도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기는 저는 무조건 통과된다 이거는. 통과 안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난리 날 거예요. 무조건 가면 예. 저 말씀하신 제 생각에는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니죠. 돌파할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용이 무작위 배당이냐 아니면 판사들이 모여서 추천한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낙점하느냐 이 차이 빼놓고는 내용이 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 거냐.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알리바이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했던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런 논란은 저는 오히려 커지지 않을 거가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윤석열은 기다리고 있겠죠.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헌재 간다. 저는 100% 간다고 봅니다. 예. 근데 가는데 이게 재판이 중단될 거냐. 중단돼서 윤석열이 풀려날 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1월 16일 날 또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월 18일 날 윤석열 풀려나기 전에 석방 기간이죠. 석방 예, 종료 구속 종료 기간.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18일이고 1월 16일에 이제 선고가 냈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법정 구속하겠다는 의지로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일은 없는데 어쨌든 모든 이 이후의 책임은 다 민주당 너희가 법을 강행해서 이렇게 한 거가 너희 책임이야라는 게 이제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밑에 깔려 있는 이제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어렵다고 자꾸 보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속도 조절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도 대법원 예규로 한다니까 이제 된 거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범여의 그런 지지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게 아마 내년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되면 선거에는 악영향을 끼치는데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다. 당장 1월 11일 날 이제 그 민주당 보궐선거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게 다 연동돼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인다. 근데 아니면 독소조항이 몇 개 또 있긴 해요. 이제 내란 사면에 대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부차적인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갔을 때 민심의 이반을 그럼 지도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선거가 없다 그러면 좀 강행할 거라고 보는데 선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강행한다? 약간
약간 딜레마가 있다고 좀 봐요. 최수영 평론가님이 제가 진짜 존경하고 훌륭한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딸을 너무 무시한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뭐 그런 말씀도 다 일리가 있지만은 지금 더 그 지도부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의 그 니즈를 채워주는 게 지금 훨씬 급해요 지금. 예. 아까 정청래 대표가 그 딴지일보가 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으니까 뭐 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글쎄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한다? 예. 개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뭐 투명성, 정책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근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국정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주연 배우 역할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치적 센터의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겠다는 그 의도로 봐야지 무슨 이게 감시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어찌 보면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일종의 엔드 스테이트인데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제기하는 발화점이 돼버리면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 다른 건강한 논쟁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이 지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웩도독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는 뭐 불수능이라든가 교육제도 개편보다는 환단고기 하나 그 대중의 기억에 남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그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 뭐 아까 대전 충청의 뭐 이런 뭐 합학 통합 이런 게 화두가 거기서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남은 거라고는 달러를 책갈피에 넣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국민에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그러니까 뭐 감시의 대상이 되건 뭐 국정의 주인공이 되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업무 보고의 순기능이 저는 이게 그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는 아무리 좋아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좀 어차피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생중계로 그러면은 조금 보완해야 된다. 생중계와 비공개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경청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관점들이 다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부정적 얘기하시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 철학도 있지만은 대통령은 손해보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짓은 별로 안 합니다.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스타일상 그랬고 이미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거를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생중계할 수는 없어도 그런 뭐 실국장회를 다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그 CCTV 안에 다른 거는 그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하도 뇌물을 가져오니까 이제 뇌물을 이제 안 받겠다라는 의지로 다니까 안 가져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지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해가지고 이거의 이제 효과는 예를 들면은 일을 안 하는 복지부동의 관료들. 그 공무원 그리고 뭔가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치인 행정가 그리고 그 둘을 이제 대립을 시키고 그거를 박수치면서 보는 시민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는 거거든요.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한 이유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 보고 중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요. 아마 이것도 기억에 남는 장면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정은경 장관이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선뜻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지시했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대남의 표를 사려는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 30대 요새 탈모에 대한 고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의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팔짱 끼고 보다가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가 되고 우리를 위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 노린 측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매우 논쟁적 이슈는 분명한 게 재정 부담을 또 넘어서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대통령 표현대로 생존이냐 미용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규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행법상 이 지금 의료보험 재정으로 여기에 지원해주는 원형 탈모 부분만 딱 혜택 받고 있는 숫자가 2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만 명.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그래서 의학계도 그 보건복지계도 이걸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해라.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물론 지금 반대는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효과 말씀하셔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 이미 20, 30대에서는 대통령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네. 그리고 잘하면 우리 이거 치료 이제 의료보험 수가로 좀 치료받겠는데. 라고 기대감을 갖게 된 거잖아요. 효과를 충분히 거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제가 그래서 국정의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어떤 센터 본능을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있고 선거의 지금 흐름까지도 정확히 꿰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의도가 선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도는 선하지 않아 보여요. 동의하시나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게 공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소확행 공약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발표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뭐 나름의 대통령은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뭐 통합 아까 시도 이제 통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반대예요. 근데 제 개인의 의견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되면은 말씀하셨듯이 주인공이 되고 국정 운영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도 통합도 마찬가지고 정원호 띄워주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부가 계속 헤드라인에 나오잖아요.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이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대통령 정신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개별적인 것까지 해야 되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거를 근데 그날도 보셨지만은 정은경 장관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뭐 죽어도 2,000명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보고서를 조작해서라도 2,000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2030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뽑히면 늦으리 빠지면 늦으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약을 먹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반대입니다. 저는 탈모가 없기 때문에 제 건강보험료가 그런데 쓰이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 토론을 들으시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은데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대통령의 질책, 이사장의 반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공개 충돌인데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시장 출마의 명분과 동력을 확실하게 얻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결속도 결속이지만 뭐랄까 그 일종의 갈라치기로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치인들의 말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두 분 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학재 그러니까 사실 이거 논란이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통령하고 어쨌든 단체장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야권의 인사가 단체장에 있을 때는 거의 피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건데 이학재 사장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비겁해 보였다. 이렇게 앞에서 제대로 들이받았으면 오히려 좀 이득이 있으냐 뒤에서 궁시렁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별로. 인천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얘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모르죠. 사실 유정보 시장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들이받으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들이받았어야 된다. 근데 뒤에서 궁시렁 뭔가 되고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죠. 공기업 인사권자니까 대통령이.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28분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자, 정치와의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얘기 좀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법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공동 발의하기로 했고요.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의하겠다 뭐 목표를 세웠는데, 자, 일단 공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특검에 국한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혁신당 쪽에서는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개혁신당이 사실 광역단체장 후보 낼 수 없어요. 뭐 기껏 내야 뭐 특례시 정도 후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결국 야권의 공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전제로 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사실 지금 두 당이 좀 삐걱거리는 지점은 그거예요.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변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3의 기관, 제3의 기관에서 하자고 하고 개혁신당은 아니 국힘 민주당 다 관련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될 거다. 저는 개혁신당의 말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논점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서로 간에 그 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연대의 모습들을 조금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큰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특검법은 발의는 되죠. 근데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110석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의하는 모습으로서 역할은 여론전의 역할은 충분히 한 거고 그 여론전의 역할을 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조금 어떻게 스탠스를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수사 범위를 가지고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발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요즘 특히 보수 진영이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 이제 비상계엄 내란 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요 한동훈 비판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탠스가 정치적 스탠스는 오히려 장동혁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동훈 대표 뭐 찌질하다. 옛날에 당원 게시판에 자기 비판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인지 그거를 조금 섣부르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견제가 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야 이거 손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예. 장동혁 대표는 뭐 하냐 저는 그게 좀 약간 비판과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한동훈 징계하고 김종혁 징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럴 때 본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뭐 봉사활동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저기 연탄 배달도 연탄 하시고 배달. 예. 그 지금 연탄 배달할 때냐 지금. 그거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거. 지금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동혁은 어디 갔냐. 저는 그거에 뭐 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2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2월 위기설을 아마 방송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제가 아닐까. 뭐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까지는 지켜보자. 그래도 안 바뀌면은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는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오거든요. 내란 재판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입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입장이 바뀌었는데도 지지율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코앞이거든요. 이대로는 못 치른다. 그러면은 이제 갈자. 뭐 8번 비대위 했어요. 국민의힘이. 뭐 9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갈아치우는 데는 매우 능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제가 국힘의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이 자, 경찰에 출석합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뭐 관련 보도는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까요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인가를 좀 경찰도 고민할 거라고 봐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출구 전략을 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 의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내가 금품수수는 없었다. 금품수수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인 환실이 만천하가 공개된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 아니면 둘, 셋, 넷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과연 그렇게 이렇게 미묘한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을 정말 다 확보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경찰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수사의 능력도 약간 의심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사건 배당 같은 경우도 뭐 정치권에서 고발 사건 오면 경찰서 보냈다가 다시 국수본 갔다 공수처 보냈다가 이런 지금 패턴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 혐의가 조기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결국 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 지금 진척 속도라든가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국민들이 그래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빨리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가 결국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수사하는데 뭐 출구 전략까지 수사기관이 하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수사 다 해놓고 출구 전략을 뭐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는 해봐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요 뭐냐면요.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를 못해. 7년. 예, 이거가 됐을 때 이제 3천만 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7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고 뇌물죄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게 기간이 1억 원 이하면은 10년 그리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만약 기소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폭발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근데 제가 불가리 시계 명품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오늘 그 SBS 단독 보도 보니까 통일교 압수수색 했을 때 명품을 구입한 내역을 어디 매장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게 리스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확보했나 보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샀는지는 모르니까 거기 매장에 가가지고 이때 이 가격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다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품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받은 뭐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역추적을 경찰이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특검 진술은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시계 2점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1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하나 받은 게 없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은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영호가 당시에 이게 전재수 장관 2018년부터 20년에는요 사무총장이었고요. 지금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했던 역할은 이모 부회장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안에서 자 전달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에 의존하거나 한학자 특별 보고에 있는 메모에 의존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직접 돈을 전재수한테 윤영호가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부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2점과 이게 4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더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지금 뒤에 보고 있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지니까. 지금 출구 전략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경찰이 그러면 축소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압색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통일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직접 돈이 오고 갔다는. 근데 지금 약간 벌써 수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지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강하게 받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럴수록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얘기한 특검법이 더 얘기하겠죠. 더 여론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 결국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제가 아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수사의 진척 속도와 과정,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 이게 아마 딱 상충되는 그러니까 맞물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경찰이 글쎄 넘기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2월 위기설 최초 말씀하신 어떤 하니까. 자, 지금 당무감사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발표한 내용의 워딩도 그렇고 이게 발표 내용뿐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를 숨기질 않잖아요.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예, 의도를 숨기질 않잖아요.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출애굽기 인용하면서 뭐 소를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글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발하면 아예 제명해 버릴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혁 대표하고 아무런 관련 없고 장동혁 대표는 이거 선을 긋고 있는데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언행을 했다.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징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어서 기분 나쁘더라도 다른 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가지고 징계를 하겠지. 당 대표 모욕 그러면 야 이 당은 당 대표 비판도 못하는 그런 뭐 파시스트 정당이야? 공산당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숨기질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매우 그러겠죠. 친한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일부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까지 왔어요. 몸 조심해 김주희 씨. 저한테도 매우 불쾌하실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어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 고언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뭐 매우 불쾌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저는 뭐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성은 없잖아요. 당무감사와. 근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당대표의 의중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거꾸로 지금 뭐 당의 갈등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장 대표의 시간표에 대로라면은 결집의 시간이 마지막 단계다. 지금 왜냐하면 당의 주류들은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번에 이제 뭐 이름들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사실 확인을 거친 거예요. 근데 결과만 최종 발표를 안 한 거지. 자, 그렇다면은 김종혁 그 최고위원에 대한 이게 어찌 보면은 친한계와의 마지막 전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집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 정치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게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돌아왔는데 1월 1일부터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계속 나는 내 갈 길 고수할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헤엄을 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4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2분, 3분 남았는데 요 얘기는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러브샷 장면인데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자 이게 김정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서 이런 보배를 자른다고 하니까 자르면 안 되겠죠. 라고 이제 친한계 징계 절차를 직격을 했는데 자
김문수 전 장관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아니,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문수 한동훈이 러브샷을 할 줄이야. 깜짝 놀랐고요. 예. 워딩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요. 이게 지금은 당장의 장동혁이라는 일종의 저는 삼국지처럼 보는데 그 국힘 내부에서 위나라가 있으니까 총나라와 오나라가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적벽대전 나온 거 했지만은 결국은 패권을 놓고는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형주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라 권력은 하나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권력을 놓고 김문수와 지금 한동훈이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상계엄과 이런 거에 당장 의문이 나오죠. 이준석 대표도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떤 입장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극을 넘기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마디로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조건제리 하나 생략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앞에 장동혁 앞에서. 장동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장동혁 앞에서라는 조건제리 생략돼 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의 적이 생겨서 일시연대를 도모하지만 저거는 물과 기름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안 돼요. 물리적 결합은 될 수는 있지만 화학적 결합이 안 돼요.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동맹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이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며 3월 중하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0.7도, 대전 영하 1.9도, 광주 1.5도, 대구는 영하 2.6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에 머물며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높겠고요. 낮에는 부산이 19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래도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고요. 비의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 전남 해안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입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체감온도 0도에 머물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건 Y 시간입니다. 자,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서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사건 스토리텔러인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주사 이모 박나래 씨가 속았는지 또는 속였는지 네. 지금 연일 논란이 뜨거운데,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료 면허 의료 행위를 한 주사 이모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중요하죠. 예.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쟁점은 바로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선의의 피해자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았는가, 아니면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상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면허가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병원 바깥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법에는? 네, 이 부분은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의료행위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밖은 감염의 위험도 있고 묵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쇼크 등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힘들죠. 그리고 진료기록부 작성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예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좀 그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뭐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라던가 환자의 어떤 요청이 있는 경우라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인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주수와 이모는 병원 바깥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일단. 네네. 근데 최근에 의료인도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히 병원 외에서 진료한 것이라는 일단 절차적인 어떤 위법을 넘어서서 예. 비의료 행위인이라는 점은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 주사 이모가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주사를 놨다고 한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또 벌금도 같이 병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비의료인은 사실 전문의약품을 구하거나 처방할 권한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 주사 이모가 주사한 약물은 물론이고 뭐 대리 처분한 그 약물과 관련해서도 어떤 뭐 그 구체적으로 구입한 그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약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박나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의약품이 아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자 단순히 영양제니까 의사가 아니어도 이건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양제 주사액도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성분 자체가 뭐 설령 뭐 단순 비타민 뭐 아니면 뭐 영양 성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를 주사제의 형태로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판례에서도 주사는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약물을 넣는 침습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보조 행위가 아닌 의료 행위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분보다는 주사를 놓는 그 행위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주사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사실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네네. 같은데 자 왕진 서비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일단 왕진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체 마비나 뭐 호흡기 등을 부착을 해서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아니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경우 예. 아니면 뭐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 등 좀 이동 중에 좀 사고 위험이 큰 경우 아니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신 질환이나 중증 장애로 외부 노출이 좀 극도로 어렵다거나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좀 인정되는 경우를 좀 제한적으로 두고는 있습니다. 외부 노출이 어렵다. 특수한 돌봄이 필요하다. 네. 자, 정신질환이나 중증 장애 이런 것만 왕진 서비스가 되는데 그러면 박나래 씨의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에 좀 비추어 본다면 뭐 박나래 씨가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단지 뭐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뭐 유명인이라도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사유는 사실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지 정당한 왕진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죠. 영양제 주사를 투여하기 위한 것도 사실 뭐 응급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 왕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예. 또 주사 의무는 또 비의료인이었죠. 사실은 뭐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왕진을 둔 취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의료 행위를 제공한 사람 네. 또 받는 박나래 씨 같은 경우 네.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의료 행위를 먼저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살펴보면요. 일단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연히 박나래 씨의 어떤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장소 위반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의료 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보면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불법을 인지했는가 아니면 뭐 범죄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함께 뭐 가담을 했는가 등에 따라서 뭐 방조 내지 뭐 교사, 뭐 정범 등의 어떤 그런 처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처벌의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왕진 전문 의료인 기승구 대한예방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맞습니까? 그죠. 이제 사실은 의료법 등이 사실 입법 취지는 불법 시술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벼운 무면허 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뭐 환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러한 점에 좀 비춰본다면 이 기 회장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다.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조금 좀 더 들어간다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주사 이모가 비의료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이 박나래 씨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본인의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요청을 했다면 이는 박나래 씨 역시 범행 실행을 도운 뭐 방조 내지 뭐 교사 등의 어떤 죄책을 질 수는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현재로서는요. 네. 자, 주사 이모 파문이 샤이니키에게도 불똥이 띄었습니다. 네. 자, 방송 활동을 역시 중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 이모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일단 주사 이모는 자신을 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출신이다, 뭐 전문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포강의과대학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 대학이라고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제보에 의하면 주사 이모는 의료교육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예전에 속눈썹 시술자였다라는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니저들이 이와 같은 좀 제보를 좀 비춰보면 과연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가 비의료인이라는 것을 좀 몰랐을까 하는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현재 주사 이모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단순 실비만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영업적 목적으로 반복 시술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문 의약품을 조달한 경위를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박나래 씨 역시 주사 이모가 비의료인임을 알았는지 적극 가담했는지를 좀 살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수사 과정에서 주사 이모 외에 또 링거 이모라고도 불리는 또 링거 이모. 제3자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박나래 씨 외에 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조금씩 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연예계 내부에서 출장 시술을 다니는 좀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두고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제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선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대리 처방 등과 관련해서도 대리 처방의 어떤 수령인의 신원과 환자와의 관계를 전산에 엄격하게 기록하는 어떤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9일 금요일 정치역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